사람들이 북적이는 로마 거리에서, 인적이 드문 골목 한켠에서 이탈리아인들 사이에 유독 머리가 검고 무쌍의 번듯한 외모를 가진 한 소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는 그런 학생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며 왕따를 당하고 있는데요. 그때 한국인으로 보이는 지수가 다가와 그런 학생들에게 뭐라고 한마디 하게 되는데요. 대체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15세 다니엘입니다. 저는 로마에서 나고 하지만 사실 저는 완벽한 이탈리아인은 아니랍니다. 제 아버지는 이탈리아인이지만 어머니는 한국인이었어요. 한국의 피를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제 인생은 굉장히 다이나믹틱한 삶을 마주하게 되죠. 한국의 피를 가진 것이 원망스럽냐고요? 아니요. 전혀 그 반대입니다. 한국이라는 피를 가지고 있음을 감사했죠. 사실 지난 역사에 대한 과거는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수 이모가 이따금씩 지난 한국과 역사와 전통에 대해서 저에게 종종 말씀해 주시곤 했었죠. 로마 거리는 항상 역사의 냄새가 났어요. 고대 돌, 길거리 음식. 저는 매일 그 거리를 걸었지만 그곳이 제 것 같진 않았어요. 건물들은 아름답고 웅장했지만 저를 짓누르려는 듯 그림자를 길게 들이오고 있었어요. 저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빨리 걸었어요. 저를 보는 시선을 피하려고요. 저기 또 어글리 코리안 지나간다. 제 근처에 있으면 저주에 걸린대. 사람들이 속삭였어요. 아니면 제가 들으라고 크게 말하기도 했어요. 이제는 익숙했어요. 그들이 제 이름, 다니엘을 비웃는 방식이에요. 아빠가 이탈리아 사람이었다는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저는 그냥 이방인, 낯선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빠라면 당당히 서서 눈을 맞추라고 했겠죠. 아빠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두 세계의 최고를 가진 아이야, 다니엘. 누구도 너를 작게 느끼게 하지 마라. 하지만 이제 아빠는 안 계세요. 2년 전 좁은 산길에서 트럭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운전하던 트럭이 길 밖으로 미끄러졌대요. 즉사했다고 했지만 그게 더 나은 건지 더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그 후로는 엄마와 저 둘뿐이었어요. 엄마는 아빠 돌아가신 후 맡게 된 작은 가게에서 긴 시간을 일하셨어요. 요즘 엄마는 말을 거의 하지 않으셨지만 밤이면 방에서 우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학교에서는 늘 혼자였어요. 루카는 한때 제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둘이 붙어 다니며 광장에서 축구를 하고 만화책을 바꾸고 서로 멍청한 짓을 하자고 부추기곤 했죠. 그런데 아빠가 돌아가신 후 뭔가 달라졌어요. 루카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들은 저를 비웃으며 눈도 작고 못생겼네.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라고 놀렸어요. 루카도 같이 웃었고 그렇게 저는 그도 잃었어요. 제가 그나마 안전하다고 느꼈던 곳은 시장 근처의 오래된 도서관이었어요. 거기 사서인 루소 아주머니는 머리가 회색으로 변했고 커다란 안경을 쓰셔서 눈이 더 커 보였어요.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제가 구석에 앉아 책을 읽게 놔두셨어요. 책이 제 도피처였어요. 책을 읽을 때는 이상한 호녀라 다니엘이 아니라 누구든 될 수 있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숙제로 가득한 가방이 무거웠지만 안 할 걸 알면서도 들고 있었어요. 가게 앞에 서 있는 여자를 봤어요. 키가 크고 우아한 사람이었어요. 깔끔하게 묶은 머리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가게의 낡은 페인트와 깜빡이는 네온사인 앞에선 어울리지 않았어요. 제가 가까이 가자 그녀가 돌아서서 미소 지었어요. 다니엘이구나. 그녀는 한국어로 말했어요. 목소리는 차분하고 마치 노래하는 듯했어요. 저는 멈춰 섰어요. 혼란스러웠죠. 네, 제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한국어로 바꿔 말하면서요. 누구세요? 나는 지수야. 내 엄마의 언니. 너에겐 이모지. 그녀를 처음 봤어요. 엄마는 한국에서의 삶에 대해 많이 얘기하지 않으셨거든요. 왜 오셨어요? 제가 무례하게 들리길 원한 건 아니었지만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도우러. 그녀는 단순히 그렇게 말했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엄마 얼굴이 밝아졌어요. 몇 달 만에 처음 본 미소였어요. 엄마는 그녀를 꼭 안으셨어요. 빠르게 한국말로 대화를 나누셨어요. 저는 뒤에 서서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지수 이모는 집안 곳곳을 돌봐줬었어요. 엄마가 가게 선반을 정리하는 걸 도우셨고
고추장 병과 김 포장지를 파스타와 토마토 캔 옆에 추가하셨어요. 저녁마다 요리를 하셨고, 집안은 아빠가 한국에 있었던 시간을 이야기할 때 아빠를 떠올리게 하는 냄새로 가득 찼어요. 다니엘아, 와서 도와줘. 그녀가 불렀어요.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부엌으로 갔어요. 그녀는 저에게 칼과 채소한 무더기를 건네며 말했어요. 이거 좀 썰어봐. 저는 이런 가사에 참여하는 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늘 바쁘고 우리를 위해 애쓰셨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수 이모는 제가 뭔가 집안의 일원이 된 것처럼 느끼게 해줬어요. 제 손으로 뭔가 의미 있는 걸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일을 하면서 그녀는 잔잔한 이야기들을 들려줬어요. 부산에서 자라던 시절 이야기였는데 늘 바다가 가깝고 공기에서는 소금 냄새와 생선시장 냄새가 섞여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녀의 말은 생생해서 마치 발밑에 모래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음식이 다 준비되자 우리는 함께 앉아 식사를 했어요. 지수 이모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하자며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즐기라고 했어요. 상추에 구운 돼지고기를 한 점 올리고 쌈장을 얹고 마늘을 살짝 넣어 먹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맛은 강렬하고 낯설었지만 마치 새로운 모험 같았어요. 오랜만에 밥을 먹는 게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뭔가 번뜩이는 기분이었어요. 그 후 며칠은 새로운 일상으로 가득 찼어요. 지수 이모는 어수선함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도 딱딱하지 않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어요. 엄마와 함께 가게에서 일하면서 가게 분위기를 확 바꿔놓았어요. 한국 음식을 가게에 들여놓자는 그녀의 아이디어에 처음엔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죠. 단골 손님들은 선반에 진열된 김치병과 비빔밥 광고 포스터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하지만 지수 이모는 굴하지 않았어요. 샘플을 나눠주며 미소를 지었고 자신감 넘치는 눈빛으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가게 밖에 작은 접이식 테이블을 설치하고 만두를 빚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재빠른 손놀림과 고소한 기름 냄새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저는 문가에 서서 그녀가 어떻게 낯선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는지 감탄하며 지켜봤어요. 늘 투덜거리던 길 건너의 할아버지도 만두 한 봉지를 들고 웃으며 돌아가는 걸 보고 깜짝 놀랐죠. 집에서도 지수 이모의 영향력은 대단했어요. 더 이상 제 방에 틀어박혀 있는 걸 놔두지 않았어요. 매일 저녁 식탁에 앉아 밥만 먹는 게 아니라 대화를 나누게 했죠. 학교 이야기, 제가 좋아하는 것들, 제가 관심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까지 다 물어봤어요. 제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 이야기를 털어놓자 그녀는 화내지도 않고 불쌍하게 보지도 않았어요. 그저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해지는 방법은 여러 가지야. 그녀가 말했어요. 내가 강해지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녀는 말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저를 태권도 도장에 데리고 갔어요. 땀 냄새와 매트에 고무 냄새가 가득한 곳이었고 발차기 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날카롭게 울려 퍼졌어요. 저는 도망가고 싶었지만 지수 이모의 손이 제 어깨를 단단히 잡고 있었어요. 한 번만 해봐. 딱 한 번. 그녀가 말했어요. 도장 사범님은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친절한 얼굴을 가진 분이었어요. 초보자인 저를 얕보지 않고 기본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어요. 서는 법, 인사하는 법, 에너지를 집중하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수업이 끝날 무렵 온몸이 뻐근했지만 묘한 만족감이 있었어요. 밖에서 기다리던 지수 이모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작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어요. 수업이 어땠냐고 묻지 않았어요. 물을 필요도 없었죠. 몇 주가 지나면서 태권도는 제 일상이 되었어요. 규칙적인 훈련과 반복, 그리고 조금씩 성장하는 느낌이 마치 제 생명줄 같았어요. 지수 이모의 말이 계속 떠올랐고 새로운 동작을 익힐 때마다 조금 더 강해진 기분이 들었어요. 학교에서도 고개를 더 높이 들게 되었죠. 여전히 놀리려는 애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말은 이제 별로 아프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주먹이 아니라 지수 이모가 보여준 조용한 자신감으로 제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겨울이 봄으로 바뀌면서 가게도 더 잘 되기 시작했어요. 이웃들은 엄마와 지수 이모가 가져온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단순히 음식을 먹으러 오는 게 아니라 그 따뜻한 분위기를 느끼러 왔어요.
지수 이모의 이야기와 엄마의 웃음소리는 낯선 사람들에게도 집 같은 느낌을 주었어요. 그리고 저요? 세상이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수 이모는 단순한 이모가 아니라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단순히 요리법과 전통만 가져온 게 아니었어요. 그녀는 희망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세상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어요.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작은 아파트를 부드럽고 황금빛으로 물들였어요. 밖에서는 도시가 깨어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스쿠터들이 붕붕거리며 지나가고 가게 주인들이 문을 여는 소리,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울렸죠. 하지만 집안 공기는 무거웠어요.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느껴졌죠. 지수 이모는 부엌 테이블 건너편에서 저를 가만히 바라보고 계셨어요. 처음엔 아무 말도 없이 차를 한 모금씩 마시기만 했죠. 그 고요함이 오히려 저를 더 초조하게 만들었어요. 마침내 이모는 컵을 내려놓고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말했어요. 다니엘, 이모가 부드럽고 안정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 혹시 한한이라는 걸 들어본 적 있니?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모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이모가 두 손을 모으고 계속 말했어요. 하는 고통 속에서 우리가 찾는 힘이야. 그 고통을 견디고 그것을 의미 있는 무언가로 바꾸는 능력이지. 전쟁, 기근, 상실 속에서도 우리 조상들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야. 그 힘이 너 안에도 있어. 믿고 싶었지만 제가 짊어지고 있는 무게 학교에서의 괴롭힘, 아버지를 잃은 슬픔, 제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너무 커서 제가 강하다고 느끼기 어려웠어요. 그냥 지쳤을 뿐이었죠. 이모는 제 얼굴에 떠오른 의심을 보셨는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뭘 보여줄게. 이모가 일어나며 말했어요. 작은 책장이 있는 구석으로 가더니 낡은 얇은 책을 꺼내셨어요. 표지는 빛바래고 종이는 노랗게 변해 있었죠. 이건 우리 할머니께서 쓰시던 거야. 이모가 책을 저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힘든 시기에 우리에게 읽어주시던 책이야. 용기와 인내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득해. 여기, 이걸 읽어봐. 저는 망설였지만 책을 받아 이모가 가리킨 페이지를 펼쳤어요. 이야기는 한국 전쟁 때 모든 걸 잃은 한 소년이 열심히 노력하고 결단력을 발휘해 삶을 다시 세우는 내용이었어요. 읽다 보니 제 안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야기 속 소년은 저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학교에서도 변화가 눈에 띄었어요. 어느 날 루카가 복도에서 저를 걸려 넘어뜨리려고 했을 때 저는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았어요. 움츠리기보다 똑바로 서서 그의 눈을 바라봤죠. 뭐야? 그가 비웃듯 말했지만 목소리에 약간의 불안감이 묻어났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바라봤어요. 그러자 루카는 몸을 돌려 걸어갔어요. 그 순간 그의 힘은 진짜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힘은 제가 그에게 내줬기 때문에 존재했던 거였죠. 도장에서 김 관장님은 더 고급 기술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어요. 수업이 계속될수록 제 자신감도 커졌어요. 이모는 항상 옆에서 자랑스러운 미소로 저를 지켜보셨어요. 너무 심하게 몰아붙이지도 그렇다고 느슨하게 놔두지도 않으셨어요. 어느 날 가게에서 한국 간식을 진열하고 있을 때 단골 손님이신 한 연세 많은 여성이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있잖아. 그분이 친절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어요. 너 많이 변했구나. 예전엔 없던 빛이 너한테 보여. 내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분의 말이 저를 당황하게 했지만 계속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저는 도장에서 아버지를 자주 떠올렸어요. 아버지가 저를 지켜보며 제가 자랑스러워할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걸 보시고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으시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 해가 끝날 무렵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사람들의 눈을 피하던 예전의 저는 사라졌고 인내와 노력의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모의 가르침이 저를 변화시켰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다가올 모든 것을 맞이할 준비가 된 기분이었어요. 조용한 로마 동네의 지붕 너머로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가게 창문으로 부드러운 황금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저는 카운터 뒤에서 앞치마를 매며 천천히 손길을 움직였죠. 가게 안은 신선한 재료 냄새로 가득했어요. 톡 쏘는 김치 냄새, 뒤편에서 양념에 재워진 불고기의 달콤하면서도 짭짤한 향, 그리고 갓 지은 밥에서 나는 따뜻하고 구수한 향까지.
이곳은 어머니와 지수 이모가 직접 읽어낸 세상이었고, 이제는 단순한 가게를 넘어 우리 가족의 안식처가 되었답니다. 요즘 저는 아침 일찍 하루를 시작해요. 지수 이모는 늘 하루의 시작이 그날 전체를 결정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모는 가장 단순한 일도 의미 있는 순간으로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으셨죠. 다니엘, 강한 마음은 맑은 정신에서 시작되는 거야. 바닥을 쓸며 빗자루의 규칙적인 소리에 집중하면서 이모의 말을 떠올렸어요. 창문 밖으로는 동네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조용히 오가는 사람들의 목소리, 자전거 벨이 울리는 소리, 간간이 들려오는 게 짖는 소리가 들려왔죠.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그 평화가 그냥 얻어진 건 아니었어요. 어머니와 이모를 보면서 배운 건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였거든요. 가게 문 위에 달린 종이 딸랑거리며 울렸어요. 제 생각을 끊어낸 건 단골 손님 벨루치 아주머니였어요. 회색 머리를 단정히 묶고 체크무늬 천으로 안을 댄 바구니를 들고 계셨어요. 좋은 아침이야, 다니엘. 따뜻한 미소와 함께 인사하셨죠. 눈가에 주름이 깊게 지는 걸 보고 저도 덩달아 미소가 지어졌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주머니. 제가 나서서 주문을 도와드렸어요. 무말랭이 병과 떡 한 팩을 고르시며 학교 이야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잠시 망설이다가 제가 하고 있는 역사, 과제 로마와 한국 건축 양식의 비교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너희 가족이 우리 동네에 멋진 전통을 가져다 줬구나. 아주머니가 상냥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우리가 너희를 곁에 두게 돼서 참 감사하단다. 그 말에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오랜 시간 동안 저는 외부인 같았거든요. 두 문화 사이에 끼어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순간들이 제 시각을 바꿔줬어요. 우리는 단순히 가게를 운영하는 게 아니었어요. 다리를 놓고 있었던 거죠. 벨루치 아주머니가 떠난 뒤 저는 가게 뒤편으로 갔어요. 어머니와 지수 이모가 배달할 도시락을 준비하고 계셨거든요. 어머니의 손은 능숙하게 움직이며 계란말이, 나물 반찬, 불고기를 도시락 칸에 가지런히 담고 계셨고, 이모는 냄비에서 수프를 휘젓고 계셨죠. 증기가 이모를 감싸는 모습이 마치 얇은 베일 같았어요. 다니엘, 선반은 다시 채웠니? 어머니가 고개도 들지 않고 물으셨어요. 네, 엄마, 제가 대답했어요. 벨루치 아주머니가 방금 다녀가셨어요. 우리 가족이 동네에 많은 걸 가져다 줬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손을 잠시 멈추시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제게 눈길을 주셨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지.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만의 힘은 아니야. 너도 많은 걸 가져다 줬어, 다니엘. 그걸 잊지 말렴. 지수 이모도 고개를 끄덕이며 찬성하셨어요. 강함은 손으로 하는 일뿐 아니라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도 달려 있단다. 이모가 나무 숟가락을 냄비 가장자리에서 톡톡 치며 말씀하셨어요. 그날 오후는 분주했어요. 손님들이 들락날락하며 때로는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바쁜 인사만 건네며 주문을 가져가기도 했죠. 그중 루카가 가게 앞을 지나가는 걸 봤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몇 주 전 다툰 뒤로 그는 거리를 두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걸 탓하지 않았어요. 지수 이모가 늘 말씀하시길 화를 품고 있는 건 독을 마시고 다른 사람이 아프길 바라는 것과 같단다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날 저녁 해가 지고 나서야 루카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엔 문 앞에서 머뭇거리다 들어왔죠. 전처럼 자신감 넘치게 놀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안녕, 다니엘. 그는 낮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안녕. 저는 차분히 대답했죠. 그는 가게를 둘러보다가 김치 병과 떡 더미에 눈길을 멈췄어요. 여기. 괜찮네. 어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마워. 제가 대답했어요. 침묵이 흘렀지만 굳이 그걸 깨고 싶진 않았어요. 결국 그가 다시 입을 열었죠.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거의 속삭이듯 말했어요. 그동안 다 그의 얼굴에서 진심이 아닌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보인 건 솔직한 뿐이었어요. 알았어. 간단히 대답했어요. 고맙다. 그렇게 말해줘서.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또 보자. 인사하고는 돌아섰어요. 문이 닫히자 마음 한구석이 가벼워졌어요. 용서는 누군가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무거운 짐에서 해방시키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얼마나 많은 걸 이루었는지 생각했어요. 우리 작은 가게는 단순한 공간을 넘어 희망의 등대가 되었어요. 우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곳 전체를 위해서요. 역경 속에서도 아름다운 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증거였죠. 그리고 오랜만에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함께라면 헤쳐나갈 수 있다는 조용한 확신이요.